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 이러닝 코리아 컨퍼런스 1일차 트랙 B1 좌장을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 이러닝 컨퍼런스 트랙 B1 인공지능 교육을 바꾸다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먼저 루이드의 노현빈 수석연구원께서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어떻게 교육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듣고, 다음으로 카이스트 이태혁 교수님께서 AI에 대응한 교육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노현빈 수석연구원님과 이태혁 교수님께서 각각 40분간 발표를 하시고요. 약 20분간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프로그램북 그리고 앞에 있는 스크린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모바일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곳에 질문을 올리시거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해 주시면 강연이 종료된 후에 제가 연사분들께 직접 올리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현빈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노현빈 수석연구원님은 순수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대기업 연구소에서 머신러닝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노현빈 수석연구원님의 발표 주제는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어떻게 교육을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의 노현빈이라고 하고요. 이 뭔가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잠깐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회사 광고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 사진에 제가 머리가 있었는데 지금 삭발을 했죠. 네. 원래 사진이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 사진이고 지금 리드라는 산타 토익을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옮기기 뭐 몇 달 전에 머리를 깎고 회사에 왔습니다. 저희는 산타 토익이라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토익 공부를 하는 핸드폰 어플입니다. 핸드폰 앱인데 어떻게 좋냐 하면 학생의 실력이, 그러니까 학생의 토익 점수가 제일 많이 오를 문제부터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골라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회원은 지금 1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데이터는 1억 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점짜리 유저들은 이렇게 풀더라, 몇 점짜리 유저들은 이렇게 풀더라 하는 그 관계를 캡처를 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랑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교육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와 리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랜드스케이프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선 AI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AI는 뭘 해주냐면 어떤 스코링 펑션,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냐라는 지표를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지표를 최대화시켜주는 방식의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 리그레션이나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거는 스코링 펑션을 정해놓고 그거를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고, 잘한다는 지표를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모델을 만들거나. 근데 그걸 하는 익샘플들을 보자면 클릭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클릭을 최대화하도록 어떤 폴리시를 취해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구글 애드나 유튜브 아니면 왓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클릭을 해서 구매 전환을 시키고 어떤 페이지로 유도를 하고 그 취향을 분석해서 하는 게 클릭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럼 레이버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인간이 1초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택시가 원하는 때에 딱 도착해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예 쉬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키는 방식의 일들을 하는 게 레이버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다른 것도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겠죠. 알파고는 게임에서 이기는 승률을 옵티마이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는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돼 있고, 네이버 맵 같은 경우에 어떤 경로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주죠.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최적화하도록 모델을 이터레이션 시키면서 트레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말을 한다면 교육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점수를 최적화시키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수 최적화란 뭐냐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같은, 그러니까 토익이나 SAT 아니면 점수가 나오는 모든 정규화된 시험들은 점수가 학생의 실력이 하나의 수치로 나오죠. 그럼 저희는 그 수치를 최대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토익 점수 최적화가 영어 실력 최대화 아니면 제일 모르는 영어 관념을 알게 해주는 거랑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투부 정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투부 정사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산타 토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저희는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점수 최적화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의 뭐 기업 가치나 뭐 PER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할 텐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가격과 거래량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비슷한 생각으로 모든 다른 교육에 대한 피처들은 점수에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AI로 뭔가를 최대화하는 그런 방식들이 널리 뭐라고 할까요?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뭔가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컨텐츠들이 더 단위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최대화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뭔가를 모른다고 했으면 뭐 책을 추천을 해줬겠죠. 이 책을 봐라.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책의 어떤 단원을 봐라, 아니면 몇 번째 줄을 봐라, 아니면 유튜브에 3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봐라.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작아질수록 더 최적의 추천을 해주기가 쉬운데 컨텐츠들이 그렇게 작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는데 그 많은 정보들이 덩어리의 크기도 작아지고 더 멀티미디어 쪽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쟤네들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거를 산 거를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얘기는 레터, 폰콜, SMS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니까 뭐죠? 숏 메시지 서비스, 네. SMS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똑같이 교육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는 클래스룸 렉처를 들었어요.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게 단위가 작아져서 무크로 올라가고 강의 단위의 동영상 짧은 강의로, 그리고 그게 모바일 에듀케이션으로 그 위에서 레터에서 폰콜에서 SMS로 옮겨가듯이 교육도 저렇게 옮겨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SMS가 생겼다고 해서 전화 콜이나 편지가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서로 다 도와주지만 그 웨이트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점점 옮겨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와 컨텐츠에 그걸로 인한 컨텐츠가 작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왔는지를 보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2002년 정도에 온라인 e-learning, 온라인 강의라는 첫 번째 교육의 혁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고 2018년 정도 될 때까지 이제 키댑티브나 뉴턴, 놀이 이런 데들에서 어댑티브 러닝 해가지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 저걸로 한번 혁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학생의 개인화된 어댑티브 러닝 추천 시스템 같은 식으로 올드스쿨 어댑티브 러닝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코세라 이런 데서는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큰 혁신이 일어났었는데 그 뒤에 긴 시간 동안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아이템 리스폰스 티어리나 코그니티브 어널리시스, 코그니티브 다이어그노시스 모델, 컴퓨터라이즈 어댑티브 테스트 같은 그런 분야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적용을 했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AI가 교육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맥킨지가 AI가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지만 AI가 제일 적용이 덜 된 분야를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보수적인 교육 시장에 AI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리드, 저희 회사 이름이 리드인데 리드에서만 이제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산타토익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이 산타토익이랑 똑같은 어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광고 멘트들을 봤을 때 저희의 한 2, 3년 전 그 광고 캐치프레이즈들을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안 해도 되고 모두가 이거를 점점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모두가 인지를 하고 그걸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런 지금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거는 사실 미국보다 중국이랑 한국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이플라이텍이라는 회사랑 그리고 팔이라는 회사, 탈 그리고 리드, 그 세 회사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논문으로 보면 아이플라이텍이랑 리드가 제일 좋고, 그 둘이 이제 서로의 성능들을 올리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정의되었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의 리드의 대답은 AI 튜터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제품 이름은 산타 인사이드인데 이게 뭔지는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 튜터라는 개념으로 그걸 위해서 딥러닝이랑 뭐 NLP, 런스는 그냥 저희 쓰는 딥러닝 네트워크 이름인데, 저런 기술들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시장을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을 대표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AI 튜터에 대한 정의를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생각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를 저희가 정의를 쭉 그냥 나열을 해본 건데, 1번이 뭐냐면 스코어 맥시마이징 레코멘데이션, 그러니까 점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의 추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부터 1번만 오늘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2번은 뭐냐면 모든 AI 모델이 도메인과 무관해야 이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교육을 할 때, 수학이나 그런 걸 할 때 많은 회사들이 널리지 맵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알아야 뭐 무슨 코사인 법칙을 알고 뭐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방식은 그 분야에 한정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가가 그거를 태그를 다 해줘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분야의 공부에 있어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데 좋을 수 있겠으나 거기까지가 끝일 수 있다는 그런 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델을 만들 때 도메인과 인디펜던트하게 만들려고 저희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산타 토익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은 토익과 완전히 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타 SAT를 얼마 전에 베트남에 출시를 했고 다른 분야로도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3번은 뭐냐면 이제 교육에서 서비스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평생 쭉 가는 느낌이 아니라 1학년 때는 1학년 거만 하고 토익을 볼 때는 토익만 딱 보러 오고 토익이 끝나면 졸업해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은 유저들이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저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다양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4번은 뭐냐면 교육에서 특히 모바일 교육에서 중요한 게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기부여가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는 이제 과외를 가서 돈을 내거나 바로 앞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강제로 잘 받죠. 그런데 모바일 교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동기부여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잘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 제공을 할 때 모티베이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트린식이랑 엑스트린식이 있는데 인트린식 내적인 동기부여란 뭐냐면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너무 오래 얘기한 근데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트린식 내적인 동기부여는 뭐냐면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몇 점 정도고 전체 사람들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에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시켜 줘가지고 학습 자체에 대한 의욕을 만들어주는 게 내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외적인 동기부여는 뭐냐면 문제를 풀면 돈을 주는 겁니다. 포인트를 주거나 게임에서 레벨이 오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식의 외적인 보상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인데 산타 토익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메타인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AI 팝업 메시지가 적절한 순간에 떠서 그러니까 유저가 저희는 언제 이탈할지도 예측을 하는데 이 문제를 주면 몇 프로 확률로 나갈 거야 이것도 저희는 예측을 해서 그거를 보고 나갈 것 같으면 저희가 팝업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몇 문제만 더 푸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이 동영상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고 엑스트린식은 저희도 하는데 산타 토익 코인이라는 토큰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만들었는데 문제를 풀고 이렇게 잘하면 저희가 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타 토익 코인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산타 토익 코인을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공을 한 이후로 학생 유저들의 점수 상승이 20% 더 상승을 하게 됐고 문제 풀이 수도 훨씬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 저희가 주기 때문에. 네, 그 5번째는 콘텐츠 에코시스템인데 콘텐츠 수급이 잘 돼야 됩니다. 6번째는 explainable AI인데 AI가 사람들이 언제 동기부여를 받냐, 언제 더 인볼브 하냐 서비스에 사람이 기계를 대한다고 느낄 때보다 사람을 대한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기꺼이 인볼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explainable AI를 주는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AI가 설명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줬는지를 알려주고 피드백을 주고 이거 딴 얘기였구나. 근데 비슷한 얘기죠. 근데 다시 이거는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explainable AI는 뭐냐면 교육에서는 왜 어떤 문제를 추천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교육 효과 자체에도 효과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그냥 산타 토익에서 그냥 알고리즘의 결과로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문제 추천 알고리즘이 모델이 따로 있지만 이 문제 추천된 이 문제를 왜 줬는지를 분석하는 모델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왜 줬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그것도 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모바일에서는 문제를 그냥 컨텐츠가 너무 막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유저들이 기꺼이 열심히 풀어주면 좋겠는데 지하철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대충 안 읽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종이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리뷰 시스템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 컨텐츠를 다시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문제 하나 만드는데 뭐 몇만 원이 소모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몇만 원을 그냥 휙 하고 소모한 게 아니라 온전히 소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인데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AI를 만드는 거고 9번은 UX인데 UX는 그러니까 산타 토익 리드의 기술이 진정한 하나의 제일 비싼 기술이 뭐냐라고 한다면 AI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디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산타 토익의 제일 비싼 게 뭐냐면 UX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언제 문제를 주고 해설을 언제 주고 어떤 플로우로 유저가 어디를 클릭해야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그거라서 UX를 잘 짜야 됩니다. UX를 잘 짜는 게 데이터와도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그 UX와 데이터가 수집되는 데이터와 UX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가치 있는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효과의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당연히 저희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모바일 AI 튜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걸 소개시켜 드렸고 근데 이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 맥시마이징 알고리즘이 뭔지를 이 개념이 교육에 없었다는 게 매우 신기한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교육에서는 기존의 어댑티브 러닝이나 그런 데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IRT나 CAT, CDM 같은 걸로 아니면 베이시한 널리지 트레이싱 같은 걸로 학생의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라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학생의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학생의 수준에 가장 맞는 문제를 주자. 이게 기존 교육의 생각이에요. 가장 맞는 것 아니면 학생의 실력을 여러 태그로 여러 컬럼으로 나타냈을 때 그 좌표에서 학생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주자라고 했던 게 기존의 생각들인데 이게 왜 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RT에서 학생의 실력에 가장 맞는 문제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이 2분의 1인 문제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 맥시마이즈해서 가장 좋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한국말로 협업 필터링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나 왓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별점 뭐 1부터 5까지 얼마나 좋아하냐 이거를 입력을 다 해줍니다. 그럼 그거 왓챠에서 자기가 어떤 영화를 몇 점만큼 좋아하는지를 다 입력을 하면 왓챠에서 예상해 주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영화는 당신이 별점 몇 개라고 줄 거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라는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데 이 똑같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왓챠의 알고리즘을 똑같이 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지금까지 당신이 문제를 풀어온 결과 뭐는 틀렸고 뭐는 몇 점을 받았고 뭐는 맞았고 그러니까 뭐는 풀 크레딧을 받아갔고 그런 식의 지금까지의 리스폰스 데이터가 있을 때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당신은 이 문제에서 몇 점을 받아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점수를 못 받아갈 것 같은 문제를 예측해 주는 게 이제 뭔가 넷플릭스에서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거 주는 게 여기서는 제일 틀릴 것 같은 걸 주는 거겠죠. 왜냐면 제일 맞을 것 같은 걸 줘봤자 그거는 아는 거니까 쓸데가 없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토익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0점인데 저한테 토익 990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다면 저는 틀릴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그게 최대의 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토익 500점이라고 해서 그러면 토익 500점 수준의 문제를 줘야 되는 게 최대의 교육 효과를 주는 건지 550짜리를 주는 게 맞는지 이게 맞출 확률이나 학생의 실력을 어세스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 수준과 맞춰가지고 추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최대화가 되는지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그냥 AI로 풀려고 한 건데 이게 저희의 가장 그러니까 저희 기술이 있고 이제 논문으로 하나씩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그냥 낸 건데 저희의 그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S가 맨 위에 S가 뭐냐면 학생의 점수를 계산해 주는 스코어 펑션이고 R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풀이한 결과들 그리고 I가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Maximize Predicted Label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새로운 문제 I를 줬을 때 그 학생의 점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 기대값이. 그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한번 줘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주는 게 이제 가운데고 그 밑에 거는 뭐냐면 이게 복잡하네요. 알파가 뭐냐면 산타토익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문제를 이제 다시 받았을 때 유저가 같은 산타토익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어서 리스폰스를 입력하고 그걸 보내면 바로 채점을 해주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풀고 해설 보고 학습되고 그게 이제 한 단위인데 학습이 되고 나면 알파의 확률로 유저들이 그 똑같은 전에 풀었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가 정답으로 바뀌는 비율이 알파만큼 있습니다. 이 알파는 계속 변하는데 그 한 0.6에서 0.8 사이입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산타토익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그걸 틀렸더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음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60% 확률로는 그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아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 60%로는. 그리고 이게 3일 후에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2달 후에 주고 1달 후에 주고 그거를 모두 다 모아서 60%라는 얘기라서 풀고 나서 바로 해서 60%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60%를 그냥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60%를 만들기 위해서 UX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학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밑에 건 뭐냐면 알파의 확률로 이게 알게 될 거니까 TI는 이제 정답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이시는 분만 보시면 될 텐데 알파 확률로는 이제 맞출 거고 1 빼기 알파가 아닌 확률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 번째 그냥 SRI R 플러스 I를 최적화 시키는 거는 학생이 문제를 푼 직후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당시의 실력을 최대화시키자라는 얘기인 거고 맨 밑에 거는 풀고 나서 해설을 본 이후의 실력을 최대화시키도록 문제를 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만약에 강화학습을 하면 롱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걸 보지 않고 하나의 스텝만 보더라도 그 뒤에 교육 효과가 녹아 들어가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우 적은 연산량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든 산타 토익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보통 학원 같은 데서 토익 광고를 할 때 한 뭐라고 써있죠? 하루에 6시간 동안 2달 공부하면 토익 200점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광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게 학생의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학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저희는 토익 데이터를 직접 유저들한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주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진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게
산타 토익은 20시간을 공부하면 107점이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점수대별로 다 다르게 오르죠. 근데 이제 600 몇 점 이런 사람들이 산타 토익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평균을 내면 107점 정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산타 토익을 이게 그 모바일 교육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의문을 제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 의문이 제기를 할 텐데, 몇 년 전 얘기예요. 사람들이 책으로도 공부를 안 하는데 핸드폰으로 공부를 하겠냐라는 질문. 그리고 책으로 공부하고 학원을 가도 점수가 안 오르는데 조그만 화면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매출이 나오겠냐라는 세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산타 토익이었고, 그걸 보고 나서 뒤늦게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은 산타 토익에서 900문제 정도를 풀고 떠나고요. 유료 유저들이. 그게 뭐냐면 문제집 한 권 반을 다 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127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이거는 1년 전 데이터고 아까 거는 2년 전 데이터거든요. 지금은 여기에서 17%가 더 올라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몇 점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산타 토익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산타 토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할 얘기가 사실 진짜 이 회사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리드가 산타 토익을 만들려는 회사는 아니었고,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게 산타 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익을 고른 이유는 다양한데, 시장이 크고 구매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결제를 해주겠죠. 근데 토익은 자기가 자기 걸 결제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교육을 하더라도 거부감이 덜한 사람들이 결제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토익은 목숨이 걸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나 공무원은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처음에 책을 팔았던 거를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모든 걸 팔지만 책을 판 이유가 뭐냐면, 책은 창고에서 관리하기가 쉽고 책이 늦게 배송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책부터 한 건데, 저희도 안전하게 토익부터 한 거고, 토익으로 효과를 증명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 토익을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기술과 모든 AI 기술과 모든 것들은 토익과 무관하게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토익이 아닌 아무 컨텐츠나 가져오더라도 산타 토익 같은 거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문제랑 수능 해설을 가져오면 산타 수능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조합해 가지고 AI 튜터를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을 저희는 산타 인사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노트북에 삼성이랑 LG랑 다 노트북을 만들지만 결국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코어가 인텔 인사이드니까. 저희도 산타 인사이드가 모든 교육 플랫폼의 코어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압도적인 성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산타 인사이드라는 거를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기술 2년 정도의 격차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산타 인사이드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 인사이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 때 산타 토익 재팬, 그러니까 일본의 산타 토익을 출시를 저희가 또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게 유료화는 안 돼 있고 무료 버전인데, 그걸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고, 물론 산타 인사이드를 만드는 것과 병행을 하면서 했겠죠, 저희가. 그리고 카카오 AI 스피커에 산타 토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타 토익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이랑 컨텐츠 가져오는 그 모든 시스템들을 카카오에 바로 적용을 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스피커에서는 산타 토익의 리스닝 문제를 풀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리스닝 문제를 걔가 불러주고, 저는 그냥 ABC만 말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 SAT를 베트남에 출시를 했고요. 그걸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고, 이투스랑 같이
수능 등급 예측 아니면 이제 뭔가 주는 거 이거에 대한 거를 2주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품은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2주 동안 수능에 대한 뭔가를 베타 테스트를 같이 했었고 이투스 실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완성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붙이는데. 그래서 아까 AI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답으로 저희가 AI 튜터란 얘기를 했는데 그 AI 튜터 이름이 산타 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산타 인사이드로 교육을 한번 풍경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공부를 하고 컴퓨터로 공부하고 종이와 어떻게 접목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선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연락처랑 산타 인사이드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에 그 이메일 보시면 read.co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고 거기에 가도 많은 회사의 내용들이 들어 있고 기술적인 모듈이 뭐가 있냐 이것만 보고 싶다면 산타 인사이드.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read.co 가서 테크놀로지라는 걸 누르면 산타 인사이드 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기에서 기술들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은 이따가 질문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현배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혁 교수님은 반도체 제조 및 스케줄링 이론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오셨고요. 2015년 12월에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이태혁 교수님의 발표 주제는 AI에 대응한 교육 혁신 전략입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교육 분야이자 전문가도 아닌데 저희 단지 우리 카이스트에서 한 6년간 우리 수업 방식을 혁신하자 이런 책임을 맡아서 쭉 이제 해오다 보니까 우리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AI라는 게 왜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나, 또 우리 교육 쪽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또 문제점이 있겠나 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AI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미래에는 뭐 AI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서도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린애가 여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옆에서 누가 막 요령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동차 면허 배울 때 처음에 시험장에서 바퀴를 핸들을 3번을 돌리고 어떻게 하라는 이런 요령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아마도 내가 오늘 운전할 때 왜 내가 이렇게 핸들을 꺾고 엑셀을 이렇게 밟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전혀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86년도에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때 AI 광풍이 지금보다도 훨씬 세게 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전공으로 AI 과목을 한 5개 정도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저도 말이 된 듯도 하고 안 된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AI 쪽에 어떤 패러다임이 뭐였나니까 사람의 어떤 전문가의 지식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설명을 해주면 그걸 컴퓨터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if 뭐뭐이면 뭐뭐이다, if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룰로 표현한다든지 어떤 네트워크로 표현한다든지 다양한 그 표현 방식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설명해 준 지식을 표현만 할 수 있다면은 컴퓨터에 적당한 알고리즘을 결합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추론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판단을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대체하는 전문가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가 말이 안 된다.
우리 철학적으로 볼 때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설명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저도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뭐 하이데거나 뭐 우리 위트겐스타인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많은 자기들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사람은 결국 자기 지식을 이렇게 조그만 요소로 분해해 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초보자 수준의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고요. 실제로 또 하나의 이벤트는 우리 AI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자연어 처리 분야의 제일 대가였던 우리 스탠포드의 이 교수님이 이 책을 내면서 자기도 이게 연구를 열심히 했지만 하고 보니 다 엉터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분이 우리 구글만 창업자들 지도 교수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그때 AI를 포기 안 했으면 아마 구글이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내가 설명해 준 지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를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90년대 한 중반 이후로는 AI 연구한다는 사람이 제가 기억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는 정도로 아마 핀잔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알려고 하지 말고 왜라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엇을 하느냐, 전문가가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저렇게 했냐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만 많이 수집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패턴화해 가지고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어떤 흉내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우리 뭐 요즘 말하는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이다 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 된 게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술이나 인터넷 덕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에도 확률이나 통계 또는 최적화 또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을 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와서는 그걸 전부 다 AI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일이 대개는 뭐 우리가 분류한다든지 탐지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류나 탐지나 예측이나 최적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걸 통계나 수학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다들 수학이나 통계가 사람한테는 뭐 본질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공계학교로 수학이나 통계를 많이 가르치지만은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 가서 모든 걸 갖다 수학이나 통계로 많이 한다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배리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대신에 지금 말하는 그 인공신경망으로 대체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처음이 아니고 50년대에도 나왔어요. 50년대 나왔지만 그 당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분들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누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바람에 별로 관심을 못 가지다가 80년대 말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호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또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뉴런이란 것은 뉴런이 뭔가 신호를 받아서 액티베이트를 딱 하는데 액티베이트하는 그 어떤 레벨이 올라오도록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신호들이 전부 다른 또 뉴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모양을 흉내를 내면은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서 해보니까 일부 문제는 해보니까 사람의 인지 능력하고 비슷한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믿었고 이게 또 한때 약간의 붐을 90 중반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사람의 뇌가 이 뉴런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뭐 수백억 개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뇌에 뉴런수를 따라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뉴런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층수 연결된 계층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층수를 늘려보고 뉴런수를 늘려보니까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학습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실제로는 이 계층을 한 3개 이상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문제 응용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안 된다 그럴 때 또 누가 일부 사람들은 이게 뭐 가능성이 있다 믿고 꾸준하게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보니까 이 뉴런을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잡초 배워주듯이 좀 이렇게 뉴런 노드를 좀 탈락도 시키고 또 이 액티베이션 함수도 자꾸 복잡하게만 만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니까 학습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층을 늘리고 노드 수를 늘리고 한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뉴런이 커지니까 여기 뉴럴 네트워크가 커지니까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 학습 알고리즘을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해서 요즘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 안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CPU가 수천 개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병렬로 계산하는데 이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응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산 문제가 해결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의 그 뉴럴 넷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었고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피처를 중요한 우리가 어떤 패턴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몰라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앞에 계층들은 그 중요한 피처를 하다 사람 얼굴 인식한다 그러면 코, 눈, 귀의 크기와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우리 사실을 미리 몰라도 얘가 스스로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범용성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 아마 제가 제일 큰 그 인공지능망은 한 1,600만 개 정도 이상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뇌는 한 뭐 우리가 800억 개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멀었지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근접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어려운 통계나 수학을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분류한다든지 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지 능력들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상당수를 우리가 이런 어려운 통계를 몰라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기업에서 굉장히 빨리 이걸 받아들이고 확산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쉬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조그만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시고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댁에서 그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다운해가지고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주 대량의 데이터만 있으면 잘 정의된 대량의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그래픽 카드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라는 그 그래픽 카드 만든 회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파산 지경에 갔었는데 그래픽 카드 수요가 줄어가지고요. 요즘 비트코인하고 여기 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한 성공을 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과 이제 범용성을 갖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 이게 응용이 됩니다. 번역이나 자연어 처리하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문법을 이해하고 요소를 분해해서 관계를 찾아서 이렇게 룰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아마 세계 최고의 번역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옛날 프랑스 회사를 인수해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인식률 정확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방식을 바꿔가지고 인공지능망에다가 대량의 텍스트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텍스트를 갖다가 얘한테 학습을 시키니까 아예 막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는 거죠. 뭐 번역이라기보다 그 패턴을 딱 보고 이거는 우리말로 무슨 말이라는 걸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장문도 합니다. 뉴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꼭 사람이 만든 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고 자료 찾고 뭐 패턴 찾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하듯이 대화도 해줍니다. 요즘 아마 웬만한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형태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우리 잡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챗봇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80%의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잡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진단이라든지 우리 금융 쪽에 벌써 금융 분야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니 이런 거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또 바로 조금만 잘하면 돈이 생기니까 굉장히 열심히 응용을 해서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분야가 가장 또 우리가 이분들이 AI를 갈망하고 있는 분야가 그 법률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판검사들이 우리 건당 사건을 얼마나 리뷰하고 우리가 법정에 오겠습니까? 자기가 가용한 시간 24시간에다가 할당된 자기 사건 수를 나눠 보면은 아마 너무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이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일에 한 90% 이런 판례를 찾고 법률 자료를 찾고 읽고 해석해서 우리가 어떤 뭐 분석을 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마지막 판단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래 대부분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 일인데 그게 시간을 소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 도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도입돼서 많이 진전된 분야가 또 법률 분야입니다. 공장 자동화 제가 주로 하는 것이 공장 자동화인데 공장 자동화 분야에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 다양한 서비스 분야, 심지어 농업 분야,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연구개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니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연주라든지 예술 이런 것도 우리 장인이 하는 또 전문가가 하는 이런 플레이어의 모든 동작이나 손가락 터치라든지 이런 걸 다 데이터로 수집만 가능하면은 유사하게 흉내내서 패턴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작곡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야가 우리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 굉장한 이 AI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구글 찾아보시면 뉴스가 많습니다. 앞으로 거의 50%의 한 5년 사이에 한 교육 분야의 AI 도입이 한 50%가 늘 거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 관리 툴들이 앞으로 이 AI를 장착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관련된 AI 기반의 이러닝 툴들이 마켓이 급성장한다. 항상 뭔가 보면 일단은 우리가 과도한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교육에 응용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됐던 개인학, 개인 맞춤형, 대량의 학생한테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꿈을 꿔왔지만은 실제로는 과거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 대량 맞춤형, 대량 생산형 교육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시도로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테크놀로지, AI 기술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발표자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중요한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우리가 에세이를 평가한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에세이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는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에세이를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교수들이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에세이를 우리가 자동으로 체크하고 표절은 물론이고요. 에세이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평가한다든지 문제풀이 과정을 평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에서 온라인 학습 과정이나 또는 우리 클래스에서 액티비티도 우리가 그걸 데이터화만 할 수 있으면 그걸 평가해서 참여도라든지 기여도 이런 걸 우리가 점수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표절은 물론이고 온라인 교육에서 제일 문제가 이 사람이 진정 자기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미 AI로서 상당수 해결 가능하고 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닝이나 또는 새로운 우리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저는 이제 우리 교사나 교수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컨텐츠라면 단순히 이러닝 비디오가 아니고 우리 연습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학습 자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저도 몇 번 해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AI가 거의 필수로서 해야 되고 우리 뭐 선생님들께서도 AI를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개인화 분야는 특히 뭐 스마트 튜터링이나 우리가 대화형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스마트 튜터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심지어 예를 들면은 교과서도 우리가 좀 더 조그만 전체 교과서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걸 굉장히 좀 조그만 조각으로 내 가지고 그걸 사람에 맞게 진도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화해서 만든다는 거죠. 개인 맞춤형 교과서를 결국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 기술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좀 더 어댑티브하게 개인의 요구에 정확하게 맞게 어떤 가이드를 주고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이러닝을 많이 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단순히 교수 강의만 이렇게 쫙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온라인 쪽에 이런 ITS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수학이나 대학 레벨의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까지도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뭐 초중고는 워낙에 인원이 많으니까 그 컨텐츠들은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또 상업성도 있지만 대학용 교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대학용 분야까지도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제작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만들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컨텐츠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자기가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건 뭐 학교용은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그런 컨텐츠들, 학습 컨텐츠를 이렇게 이미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되게 과거에 저희도 경험해 보면 우리가 빨간 줄 친다든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다든지 마킹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교과서를 두껍지만 내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상당히 내한테 필요한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선머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Q&A 또는 질문 자체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머리 카드라든지 또는 중요한 부분에 어떤 하이라이팅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 포커스할 것인지 이런 걸 딱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미 또 전문가가 그걸 자동으로 추출해 가지고 AI를 추출해 가지고 아마존에 그게 학습 가이드 비슷하게 팔고도 있습니다. 아마존 가보시면은 아마 이 가이드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던 우리가 가상의 코치, 가상의 버추얼 캐릭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코치가 인터랙티브하게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언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로 한 걸 갖다가 내가 이 텍스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해서 생성하는 것은 이미 이제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 쓴 걸 또 말로 자동으로 당연히 읽어주죠. 영어도 제가 해보면은 제가 영어로 우리 강의할 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제 안 좋은 발음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영어를 텍스트로 다 적고 영어로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도비 캡티베이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그게 좋답니다. 제 영어보다는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술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 목소리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목소리를 많이 알려주면은 제 목소리에 맞게 영어를 좀 발음을 상당히 좋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아마 등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도 이렇게 이제는 영어로 강의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 말로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의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 평가라든지 시험을 친다든지 클래스 액티비티를 뭐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이런 토론식 수업을 해보면 토론식 수업에서의 그 학생들의 액티비티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런데 앞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건 이미 다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좀 더 발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예로 우리가 흔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던 미네르바 스쿨
여기 제일 특징은 뭔가 뭐 온라인이지만 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학생하고 몰입해서 토론식 수업을 이게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니까 오히려 관리가 더 좋다는 거죠. 우리 오프라인 교실에서 학생하고 토론식 수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요즘 미네르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히려 저 학생의 어떤 참여도라든지 기여도 이런 걸 갖다가 온라인으로 100% 데이터로 수집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AI 가지고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평가나 학생을 또 도와줄 방법을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그 온라인 교육이 좀 보편화되어 있고 이미 미국 대학에서는 제가 많은 대학이 정규 수업을 교수가 자기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고 우리 이미 매크로 휠이나 유명한 출판사들이 이미 강의 비디오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우리 강사가 좀 발음이 시원찮고 뭐 자신이 없어 하면은 내레이션을 주면은 이미 성우를 동원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수는 그 수업을 개설만 하고 중요한 인터랙션만 하고 나머지 수업은 그렇게 다 온라인으로 콘텐츠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시험까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100%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야 공정성 이게 보장이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마 교육부에서 만든 지침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제가 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우리 애가 하는 걸 보니까 머리에 덮어 쓰고 앞에 마이크 있고 카메라가 다 촬영합니다. 그래서 AI가 쭉 뭘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이면은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프록토리오닷컴이라는 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공정성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대학들이 이미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저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요. 공학 분야는 적어도 모든 전공에 공학 석사학위는 온라인으로 100%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물론 있어요. 온라인도 병행해서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학습 이론이 우리가 교육 분야에 AI를 응용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학습 이론을 잘 이해를 하고 AI가 뭘 할 수 있는 앞날 잘 또 이해를 해서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이론의 바탕에서 우리가 학습 과정이나 티칭 과정을 잘 체계화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컨텐츠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잘 생성만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AI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사나 우리 학생들의 절실한 니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실한 니즈가 있으면 분명히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이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AI한테 데이터를 많이 줘가지고 어떤 학습 알고리즘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AI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패턴을 찾는 거죠. 반복된 패턴을 찾아낼 뿐인데 이 AI를 좀 더 발전시키려면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AI 연구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사람의 학습 이론을 잘 들어보면은 오히려 우리 AI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다 보고요. 거꾸로 우리는 또 그걸 활용해서 우리 교육 쪽에 좀 더 잘 또 활용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있다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화죠. 그래서 우리 OECD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자본 생산성의 어떤 성장률이 처음 더 마이너스예요. 주요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요. 그 정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정보화 또는 자동화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자본을 투자한 만큼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AI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그게 더 가속화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리 아까 법률 쪽의 전문가 그분이 통계에 기반해서 조합의 전망에 예측을 한 건데 한 50%가 줄어들고 위험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 그 논문을 가지고 아마 세계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인용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법률가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번역된 거로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이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 전문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법률가, 교육도 넣어놨습니다. 전문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전문직이라 분류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직들이 이게 자기가 잘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줄 알았더만 한 90%의 시간은 대부분의 허드렛 일을 하더라. AI 컴퓨터한테 시켜도 될 일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이 직업들도 조차도 위험해진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긴 않겠지만은 상당수 자기 시간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많은 수요 지금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가 뭘 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우리 육체 노동 또는 단순 오피스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정보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생각하는 이런 업무까지도 일부 자동화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우리 조합이나 산업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최근에 와서는 벌써 한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산업계에서는 우리 대학이 교육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낮다. 실무 능력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실무 능력이 그냥 뭐 어떤 스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걸 잘 해결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문제정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적 사고 등등 이런 새로운 역량이 요구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걸 우리 교육에 못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이게 갈 방향이라고도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머지 일들은 과거에 루틴하게 하던 일들은 상당수 AI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절실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역량은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창의성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창의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우리 강의 방식의 교육은 저는 뭐 사실상 지금 새로운 요구에 우리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우리가 맞는 건 아닙니다. 또 AI 자체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저도 최근에 억지로 AI 프로젝트를 제가 2개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종류하긴 한데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엉망이면은 결과도 엉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과연 제대로 된 데이터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IBM 왓슨이 우리 폐암 진단 이걸 잘했다 해가지고 미국에 우리나라 막 도입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하고 그 후속 연구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그게 한 2년 전에 다 스탑을 했어요. 해보니까 앤더슨 암센터의 컴퓨터 센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한 대로 우리가 정확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결론이 뭔가 뭐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데이터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가 우리가 항상 폐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적 가치하고 반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범죄를 예측했다든지 이러면 어떤 특정 인종이라든지 특정 또 나이, 특정 지역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남녀 간의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가 그게 정확하냐 또 그 배경을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고요. 또 하나는 또 설상 과거 데이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가 데이터에 기반하다 보니까 과거에만 딱 이렇게 앵커링 돼 있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새로운 걸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미래가 과거를 반복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우리가 어떤 그 위험 요소로도 우리가 창의성이나 논리적인 생각, 비판적 사고를 키워놓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집한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 자체가 잘못 수집했거나 바이어스 됐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도 결국은 얘가 굉장히 뭔가 차별적인 또는 우리가 편견을 우리가 AI가 내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반화한 거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다 이럴 것이다. 실제로 데이터는 최대한 피팅을 하고 최적화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예외적인 사람 또 다른 케이스를 잘 설명을 못합니다. 이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AI 굳이 AI 적용한 것도 아닌데 과거에 뭐 머신러닝 이용해서 한 사례죠. 미국의 연방 폴 볼크라고 과거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FRB 의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고 건물이죠. 그 사람이 과거에 미국의 토이러스에 가서 우리 손자 그 뭐 선물 하나 살라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자기 그 토이러스 카드를 만들라 해가지고 토이러스 카드를 신청했더만은 즉각 바로 온라인으로 답이 왔어요. 당신은 리젝트 됐다는 거죠. 왜 리젝트 됐을까요?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 뭐 돈도 빌려서 갚고 이런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나 교수도 AI가 없으면 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거에는 내비 없이도 운전 잘했는데 지금은 내비 없이 운전하실 수 있나요?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점수를 매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AI에 사람이 적응하는 거죠. 적응해가지고 AI의 비율을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좋은 교육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전례가 있어요. 이미 미국의 온라인으로 AI가 그 온라인 면접을 합니다. 비디오도 찍어서 비디오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AI가 질문하죠. 그리고 AI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AI 면접관한테 잘하는 요령이라는 것도 이미 나와 있어요. 실제 실력하고 상관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 교육인 자꾸 생각하고 뭔가 탐구심을 갖고 자꾸 질문하고 뭐 도전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전은 그냥 AI에 자꾸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외도 있고 학생은 또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가치하고는 전혀 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하고 AI하고 서로 다른 답을 할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AI를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AI가 점수를 준다면요. 그리고 이런 이피션시가 자꾸 올라다 보면은 우리 결국 학교나 이런 게 다 매니지먼트니까 비즈니스니까 우리 교사 수를 줄이자, 교수 수를 줄이자고 하고 학교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다 온라인으로 많이 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제가 주장하는 게 우리 광의 방식의 종래 교육까지는 안 된다는 거고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발명하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동설, 지동설만큼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한 200번 정도를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 강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교육 방식, 수업 방식을 우리가 변혁시키는데 AI를 이용해야 되고 또 이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참여하고 학생이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역할을 하게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좋은 교수법이라고 수십 년간 이미 다 연구를 해놓고 답도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농담삼아 많이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 방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저희 한 2011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쭉 우리가 강의가 없는 새로운 수업 방식,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뭐 토론식 수업이고 학생 참여, 팀워크 기반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의를 없애거나 강의의 그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고는 그 시간에 아까 이미 많이 연구되었던 새로운 교수법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든지 심지어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해보면은 이런 좀 스마트하고 인터랙티브한 이걸 높이는데 우리가 AI를 어느 정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팀 기반의 수업을 해보면 수업 시간에 뭐 이 라지스틱스가 너무 복잡해요, 많고. 그래서 학생들 그 팀워크를 관리한다든지 뭔가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물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게 제가 조교가 있어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MOOC이나 이런 거로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강의 기반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해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온라인 교육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걸 평가할 수 있게 해요. 저희도 MOOC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걸 하자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우리 총장님도 문화庁에서 많이 하겠는데 우리 교수님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깊고 저항이 강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꾸 정유라 사건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질 거냐는 거죠. 우리 교육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미 다 해결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변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로 이 학습의 컨텐츠는 강의 비디오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습 컨텐츠, 아까도 이야기하신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보면 이걸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고 툴이 어렵습니다. 강의 비디오 만드는 거 편집하는 것도 저도 우리가 교수님들 보고 camtasia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비디오 편집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툴이 파워포인트만큼 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편화될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진행이나 관리도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AI가 기술이 아직 저는 부족하다 봅니다.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판사가 이미 바뀌고 있어요. 출판사들이 이미 강의 비디오 어떤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또 이 제작 도구를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거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새로운 탤런트를 갖다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업 방식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럴 때 AI를 적절하게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AI를 좀 배우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또 아직 많이 연구 개발되어 있고 상용화되고 있지만은 아직 그 교육 분야의 AI 기술을 제가 볼 때는 좀 더욱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정부에서도 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또 플로우에서 필요하면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질문 온 것 중에 먼저 이제 이태욱 교수님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AI가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AI 기술이 발전한 것 같은데 현재 교육 현장에 있지만 AI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 AI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저 같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언제쯤 이렇게 좀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어려운 질문 같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AI가 교육 쪽에 응용되는 툴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기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이제 생성될 수 있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분야 같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AI가 적용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 뭐 깊이는 모르지만 웬만한 평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사람이 이제 손으로 온라인으로 이미 평가라든지 이럴 때 학생들 숙제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툴들은 이제 보편화돼서 사실은 온라인 교육에서 그걸 잘 잡아내면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하드 카피로 뭐 적어낸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드 카피도 요즘은 글자 인식이라든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그 글자를 손으로 적어놨다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걸 또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하는까지는 가능한데 평가하고 그런 데이터화 되니까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과정이 지금은 가능한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 쓰기에는 아직도 좀 더 가야 될 길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아마 우리 업체에서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 한 개가 좀 더 들어왔는데요. 현 시점에서 실제 기업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AI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이제 교수님께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은 사실 두 분께 모두 드려도 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AI를 가지고 기업 교육에 적용한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많은 그 AI 교육 기술 업체들이 기업 시장을 많이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보이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도 AI 그 기업 교육 시장을 기반으로 타겟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배워야 될 그 교육 내용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AI 기반으로 그 올려놓고 또 그 진도나 또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자체를 갖다가 학습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생성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AI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I라는 교과서가 있다.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내가 뽑아내겠다. 그러면은 이 컨텐츠 생성하는 자체를 갖다가 AI로 하는 것도 아까 이미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업 시장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 컨텐츠 생성부터 우리가 평가라든지 이런데 또 Q&A 이런데 자동화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보다 또 더 기업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누가 승진을 하는가를 잘 분석을 해서 그 사람처럼 만드는 교육 커리큘럼을 생성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퇴사 징후를 미리 감지를 하거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아까 그 교육 현장도 그렇고 뭔가 조금 지금 현재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AI를 모듈화된 걸 갖다 쓰면 쉽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거를 하는 인건비가 더 싼 것 같아서 그러니까 AI를 굳이 적용을 할 건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해봤자 사실 직원 2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만 명을 위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회사들은 훨씬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팀이 인건비로서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모듈들이 개발되고 하면 그거를 열심히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요? 5년 안에. 조금 더 보충 교육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좀 더 보충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 현장에서 아직까지 AI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AI라는 게 결국 모든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의 그 클래스에 뭐 여러 가지 또 수업한 걸 갖다가 데이터화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아까 스캐닝 해가지고 뭐 답안이나 이런 거 스캐닝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으로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는 컨텐츠를 데이터 100% 안에 다 생성되고 하니까 이 AI를 적용하는 것은 뭐 지금 현재 기술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고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을 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교수님께 또 하나 질문이 또 더 들어왔는데요. 현재 학교에 계시니까 학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또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앞으로 개발 도입되었으면 하는 뭐 기술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실쯤에 볼 때 우리 대학에서 뭐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지만은 사실상 별로 뭐 적용되는 건 없다 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논문 표절 검사, 그다음에 에세이 표절 검사.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라이센스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식으로 숙제를 낸다든지 또 논문 썼을 때 이게 표절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는 이미 터니싱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라이센스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안 하고 있지만은 이미 미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록토리오닷컴을 가지고 그 서비스만 있으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생이 수업할 때 교육 받을 때 이 학생이 혼자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냐, 시험을 받느냐 공정하게 그 온라인으로 평가할 때 공정성을 관리 감독하는 게 이미 기술이 있고요. 저도 가능하면 그 기술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우리 온라인 수업에 적용해 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플립드 러닝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수업도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수업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작년에 한 시범을 해보니까 성적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그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 있으니까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온라인으로 100%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은 빨리 온라인 시험 감독 시스템을 저희들은 도입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원하는 게 뭔가 하니까 지금 이러닝 컨텐츠가 많이 있지만 강의 비디오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고 퀴즈도 올려놓지만 이것들이 별로 인터랙티브하지 않아요. 요걸 갖다 좀 더 우리 학생하고 인터랙션 수준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고 학생 수준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AI 기술을 좀 앞으로 적용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술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은 그 개별 과목에서 개별 교수가 그렇게 맞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든다는 거죠. 그 노력을 만약에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그 노현빈 수석연구원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루이드 아까 발표 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산타 토익이 이제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AI 논문 쓰는 사람이라서 그거는 완전히 맞을 수 있지는 틀릴 수 뭐 이렇게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옛날부터 많이 쓰던 키워드가 교육의 사업적인 얘기인가요? 비전적인 얘기? 둘 다라면 그 비전적인 거로는 이제 교육의 풍경을 바꾸겠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때는 교실에서 뭐 책으로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미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다 만들어서 교육의 풍경을 바꾸고 그리고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저희가 시장으로 잡았지만 저희는 그게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공략하는 건데 그 뭐냐면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그 쓸데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익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사업적으로는 아까 인텔 인사이드처럼 모든 AI 튜터 아니면 인공지능 모바일 교육에 필요한 모든 모듈들을 제공을 해서 아마존의 AWS라는 게 이제 서버랑 백엔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모듈화해서 제공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가격이 싼 건 아니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그걸 인건비로 하느니 그냥 AWS를 쓰는 게 훨씬 편할 정도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교육계 AWS가 되려는 그런 게 있고 그런 모든 모듈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LMS 만드는 데도 힘을 썼고 어서링 툴 만드는 데도 힘을 썼고 근데 거기에 많은 힘을 쓰지는 않긴 하죠. 그러니까 틀은 만들어 놨지만 그런 통합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AWS처럼 지금은 회사 70명인데 한 500명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에게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산타 토익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결과 외에 어떤 정의적인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질문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질문이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제가 드리면은 산타 토익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결과 외에 정의적인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으신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하신 분이 있으시? 아이고, 질문이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문제를 줬을 때 이제 리스판스를 학습자들이 하는 형식인 거를 이제 인지적인 결과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산타 토익 자체에서 어떤 목표나 정의적인 요소로 이제 문제를 고를 세팅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정의적인 반응을 어떤 반응을 내가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분석한 결과가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저는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그 점수 그러니까 점수 같은 그런 모든 숫자나 이렇게 문자화된 그런 데이터 말고도 보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적용은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타 토익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아이 트래킹 기술도 만들었으니까 다른 어떤 회사가 있거든요. 그 모듈을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쓸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앱을 볼 때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 뭐 이런 거는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려는 건 뭐냐면 학생의 집중력이나 아니면 이걸 진짜로 보고 있고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문의 어느 부분에 눈을 많이 두는가, 어디를 열심히 보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저희가 직접 전문가가 태그하지 않고 뭔가 그런 데이터로서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런 다른 부분들도 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아까 인트린식이랑 엑스트린식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산타 토익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얼만큼 줘야 사람들이 동기를 받아서 더 많은 그 뒤에 몇 문제를 더 풀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그런 동기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에 대한 모델링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의라는 게 이렇게 저스티스 같은 그런 가치 판단적인 얘기로 만약에 말씀하신 거라면 그냥 그거를 저희가 당연히 분석할 수 없겠지만 그냥 저희 어플에 그 후기나 이렇게 리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 아니면 이렇게 뭐 편하다, 뭐 이런 그런 리뷰들은 많이 있죠.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VIP 키드라고 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와중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에 얼만큼 관심도가 있는지 즐거워하는지 재미없어 하고 있는지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 수업을 이제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영역을 더 넓히시는 것 같고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더 추가적으로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플로어에서? 이태혁 교수님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아니 그 미네르바와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한참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네르바 분들하고 제가 안지는 뭐한 오래됐는데 이제 비전이 이상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강의 방식에서 탈피한다, 그런 비전은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참여 토론식으로 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공감이 있기 때문에 쭉 우리 교류가 있었는데 근래 와가지고는 제가 학교 내 진행된 내용이라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미네르바와 같은 이런 굉장히 온라인 그 양방향 토론식 수업을 우리도 도입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가 아니고 완전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심지어 캠퍼스 내 있는 학생들한테는 뭐하러 굳이 오프라인에도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고 디지털로 하면은 데이터가 생성된다. 그럼 우리 AI도 적용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미네르바 기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온라인이지만 화상으로 딱 해가지고 학생들 참여도 몰입도
이 전체 어떤 그 진행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플랫폼 자체는 미네르바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협력사에서 개발한 거지만은 이 미네르바 그 특징은 뭔가 우리가 비슷한 시스템 많이 있지만은 미네르바는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걸로 쭉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좀 도입해서 우리 교육 쪽에도 좀 해볼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 내에서 논의를 해보면 자꾸 오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네르바에서 하나의 큰 비전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수업 방식을 바꾸어서 전 과목에서 그런 역량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겼으면 하는 게 우리 희망사항이긴 한데, 미네르바는 우리 기초 소양 교육, 기초 사용 교육을 아까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정의 및 해결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 기반의 사고, 뭐 비판적 사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래 교양 그 과목이 굉장히 컨텐츠가 잘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온라인 100% 토론식으로 잘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은 뭐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건데 이공계 학교도 보니까 그걸 제가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예, 카이스트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데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우리 노현빈 수석연구원님께 아까 이게 그 적성 검사나 오류의 비율을 따지는 다양한 선택지도를 따져볼 수 있는 모듈을 고민 중이신가요? 이런 시험은 로스쿨 입학 리트 시험이나 PSAT 같은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질문인지 아까 그 AI 엔진을 여러 군데 활용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적성 검사는 저희가 전에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MBTI라는 게 있고 뭐 빅5 검사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를 할 수 있냐면 그걸로 얘기하지 말고 먼저 토익과 수학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수집하고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에 두 개만 얘기하면 수학 1, 2 고등학교 1, 2, 3학년 풀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타 토익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산타 토익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학 점수를 저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토익 지금까지 푼 걸 보니까 수학은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수학 점수 예측이 되는데 수학 점수 예측이 된다는 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뭐 그게 되나 봐요. 모델이 어쨌든 그걸 잡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데 이 똑같은 거를 심리 검사나 이렇게 적성 검사에 적용을 해보자면 MBTI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이 막 몇백 개씩 있다면서, 그러니까 몇백 개 질문에 대답을 막 해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의 개수를 줄이는 게 지금까지 어세스먼트에 대한 많은 학문들이 IRT라던가 CAT 이런 것들이 그거를 열심히 연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조금 접목해갖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적성 검사에 쓴다면 한 20개만 대답을 아니면 뭐 50개 문제만 대답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적성 검사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제수 줄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예측해주는 그런 방식의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어랑 수학에서 되는 걸 보면 적성 검사도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바로 그러니까 영어 수학보다 복잡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뭐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한 3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공학용 소프트웨어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났는데 그 회사 임원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미 신입사원 뽑을 때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실천을 하고 있답니다. 뭐 정부 방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철학이 뭔가 하니까 과거에 학교 어디 나왔나 뭐 이런 스펙을 보고 뽑아서 해본 거하고 자기들이 한 500개 문항을 개발한 게 있답니다. 500개 문항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쫙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로 봐가지고 뽑은 사람을 데리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하느냐 했으면은 차라리 그 사람 데리고 교육을 좀 시켜서 하면 훨씬 잘한대요. 그래서 그 500개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그게 자기들 노하우인데 내 본래 타고난 역량에다가 자기 그 이후에 자기가 또 그 학습한 역량하고 이런 게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게 잘 맞다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AI 면접이라는 게 뭐 미국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상당수 이해사 솔루션을 제가 갖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AI 면접해가지고 결국 근데 거기 내용이 보면 거의 적성 검사 수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 내재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미 기술이 상당수 와 있다는 거죠. 그럼 거짓말로 대답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다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잡아내는 기술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뭐 하나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고 예, 오늘 그 좋은 발표 답변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